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의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비동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비동염은 흔히 축농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몇 개의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눈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상악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마 쪽에 빈 공간을 전두동이라 그러고, 코 위아래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사골동, 그리고 눈 뒤쪽으로 좀 깊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접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비동들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부비동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축농증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소아에서의 급성 부비동염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에서의 급성 부비동염은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이제 지속되지 않는 부비동염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은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성 부비동염이 있겠습니다. 부비동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 눈 밑에 비어 있는 곳이 상악동, 그리고 이마에 있는 것이 전두동, 그리고 코의 위아래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골동, 그리고 이 머리 뒤쪽으로 생겨 있는 공간이 접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 코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코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빈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 속에 뼈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의 뼈가 층층이 위아래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중심으로 해서 맨 밑에 있는 뼈를 하비갑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뼈를 중비갑계,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뼈를 상비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뼈 모양을 보시면 하비갑계는 이렇게 코의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중비각계는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비각계가 이렇게 많이 부어 올라서 코가 막히게 되면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이 코뼈 하비각계를 둘러싸고 있는 코 점막이 부어오르게 되면 코 막힘 증상이 심해지고,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이제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비각계는 내시경상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비동들은 전부 다 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위치는 맨 위 끝부분 안쪽에서 이렇게 코 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 안에서 생기는 분비물이나 점액선물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위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출시키게 되는 코 점막에 수많은 섬모들, 그래서 작은 털 같은 것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우리 코의 부비동의 배출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점막에서 분비되는 이 구멍이 막히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부비동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옆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여기가 하비각계, 여기가 중비각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염은 무엇에 의해서 생길까요? 대부분이 감기에 의해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의해서 부비동 안에 있는 점막이 붓게 되면 부은 것 때문에 부비동의 출구가 막히게 됨으로써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쪽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동과 이 눈 뒤쪽에 있는 접평동 같은 경우에는 만 7세 이상이 되어야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쪽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전두동의 부비동염이나
뒤쪽 저평동에는 만 7세 이전에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악동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크기가 아주 작고 안에 아직 뼈로 차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 2세 전에는 이런 부비동염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비동염이 생기는 기전을 이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게 부비동에는 정상적일 때 이렇게 통로가 코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통로가 코 점막이 부어오르게 되면 출구를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액이 차게 되고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그것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급성 부비동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두동 그리고 상악동을 표시하고 있고요. 보면은 하비각계에서 상비각계 사이에 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맑은 물이 차게 되고 부비동염이 왔을 때에는 노란 물이나 안 좋은 화농성 물질들이 생기면서 누런 코가 이쪽에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런 코에 의해서 나오는 입구가 막히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급성 부비동염의 주요 3가지 세균성 감염의 원인도 똑같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그리고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이 3가지가 급성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아이들에서의 가장 흔한 세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급성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세균, 아까 말씀드린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그리고 모락셀라 카타랄리스 이 3가지 세균이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곰팡이가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비동이 막혀서 이제 그 안에 액이 고이게 되면 거기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급성 부비동염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 물록이 생긴다거나 애들한테는 거의 없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종양이 생기는 것도 급성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목 뒤에 아데노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아데노이드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타고 올라가서 부비동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급성 부비동염이 왔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증상들이 있는데 이 급성 부비동염이 그냥 부비동염을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악동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비동염이 이런 문제를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상악동 바로 위가 아주 얇은 뼈에 의해서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얇은 뼈로 차단이 되어 있지만 부비동에 염증이 심할 때는 눈 쪽으로 염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간혹 보이는 것이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물건이 2개로 보인다든가 하는 이런 복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 쪽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부어오를 때, 그래서 전두, 이 이마 쪽이 붓거나 아플 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열이 있으면서 심한 두통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는 이런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린이들이 이런 급성 부비동염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가 코가 모양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비중격은 대부분 똑바르게 되어 있는데 많은 수에서 이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비중격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위에 있는 부비동의 순환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부비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에 염증이 있을 때는 치아에서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치성 부비동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의 염증이 안쪽으로 퍼져서 날 수도 있고요.
애들한테만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인데 장난감이나 뭐 콩알 같은 거 이런 거를 코 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물질들이 코에 박혀 있을 때는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부비동염을 2차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코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나고 애가 누런 코를 많이 흘리고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안을 확인해서 이물질이 없는지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입 안에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어서 역류가 계속됨으로써 이 코 쪽에 문제를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결핍증이 있을 때도 이런 급성 부비동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성인과 소아에서의 증상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증상이 콧물, 코막힘, 그리고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류 증상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비동이 있는 이쪽 눈 밑에 부위가 통증이 있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눌러서 아프다든가, 그리고 뭔가 차서 뻑뻑한 그런 압력을 받는 느낌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증상이 되고요. 성인에서는 후각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소아에서는 후비류에 의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의해서 후비류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기침이 생길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침하고 좀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후비류에 의한 기침이 발생할 때는 대부분 캑캑거리는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기도 쪽에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캑캑거리는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지 그렇게 많이 심한 기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가래가 거의 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기도의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염이 왔다거나 폐렴, 모세기관지염 이런 것이 왔을 때는 가래가 많이 끓으면서 콜록콜록하고 아주 심한 기침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이 좀 오래 지속된다면 꼭 이게 후비류에 의한 기침만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급성 비부비동염, 부비동염인데 이제 코에도 염증이 생길 수 같이 오기 때문에 비부비동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급성 비부비동염은 바이러스성 비부비동염이 가장 많지만 바이러스성 감염 후에 세균성 비부비동염으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 부종이나 삼출액, 점액이 생기고 부비동, 자연공의 폐쇄를 일으키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많이 분리되는 균주는 이 세 가지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담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간접 흡연을 피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공해에 의해서 코에 염증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를 잘해서 이런 부비동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에 물록이나 다른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면 이런 것을 또 치료를 해서 비부비동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면 열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춥고 오한, 그러니까 몸살 이런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에요. 그리고 누런 콧물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성 부비동염이 오게 되면 부비동 안에 이렇게 삼출액이 차게 되고 여기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고 여기서 막히게 되고 그래서 두통이나 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 부비동염에 의해서 눈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이제 나타낸 사진입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그리고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 사진인데요. 부비동염에 의해서 좌측 눈에 부종이 생기고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CT 사진을 보게 되면 위쪽에 있는 얇은 뼈가 이쪽에서 보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에 있는 부비동염이 눈 쪽으로 침투된 것을 시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코 안의 내시경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측 콧구멍 안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것인데요. 여기가 비중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는 게 하비각계, 이 가운데에 이렇게 종유석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중비각계입니다. 상비각계는 내시경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비각계와 중비각계 사이로 누런 코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급성 부비동염이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가 이제 코 중격이 되겠고요. 이것은 하비각계가 이제 알러지성 비염에 의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코 안이 지금 구멍이 거의 보이지 않고 꽉 막힌 상태를 보이고 맑은 콧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 사진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숨쉬기가 편한데 이렇게 하비각계가 퉁퉁 부어가지고 코 안을 막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려움증, 재채기, 콧물 이런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아주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입니다. 이것은 급성 부비동염의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비각계가 되겠고요. 위쪽에서 누런 콧물 같은 게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부비동염이 생겨서 급성 부비동염에 의해서 누런 코가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비각계는 이 누런 코에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런 코가 하비각계와 중비각계 사이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급성 부비동염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 밑에 보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코에서 생기는 물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비각계인데 하비각계 밑으로 이렇게 뭔가 혹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물혹 또는 비용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아마도 비점막이 돌출되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비용종이 있게 되면 부비동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록이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누런코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 부비동염이 생기면 부비동 안에 이렇게 염증성 고름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이제 누런 콧물로 나오게 되고 상악동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코 안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양쪽 우측 상악동과 좌측 상악동을 비교해 보면은 좌측 상악동에 뭔가 물이 고인 것처럼 수평적인 면이 이렇게 엑스레이상 나타납니다. 이것은 급성 부비동염에 의해서 고름이 차 있는 것을 나타내는 소견입니다. 이것은 CT를 찍어서 확인한 사진인데요. CT상으로는 오른쪽은 이렇게 까맣게 공기가 들어있어서 잘 보이는데 왼쪽은 뿌옇게 뭔가가 차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왼쪽의 이제 급성 부비동염 사진 소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측에 부비동염이 와 있고 좌측은 이렇게 까맣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요 밑에는 조금 점막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비동염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감기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 걸린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면은요. 식염수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씻어내라. 코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 코에 식염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가능한 한 코를 이제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집안의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그 담배 연기에서부터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애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알러지 증상이 있다면 이 알러지에 대한 치료를 잘 하거나 알러지 증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회피요법을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비동에 물을 억지로 집어넣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로 점프해서 들어갈 경우에
이 부비동에 물이 들어가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할 그런 수영장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라. 염소 소독한 수영장은 코와 부비동을 자극을 심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실내 수영장은 다 염소 소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손 잘 씻어라. 그리고 예방 접종을 잘 시키도록 하고 감기 걸린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급성 부비동염의 이제 위험 요소로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알러지 증상이라든가 담배 피는 거, 그리고 아데노이드의 염증이 있는 거, 그리고 면역성 질환, 코에 안에 물혹이나 무슨 이물질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급성 부비동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요. 물을 많이 먹도록 하고 담배 연기를 맞지 않도록 하고 오염된 공기에서 피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하거나 다이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급성 부비동염의 치료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항생제를 3일에서 5일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도 증상이 없으면 다른 항생제로 바꿔야 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환자라면은 알러지 치료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하고 그리고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급성 부비동염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부비동염의 치료에는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된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애들한테는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코의 디컨제스탄트라는 것은 붓기를 빼는 약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코 점막을 수축시킴으로써 코의 부종을 이제 가라앉혀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코 점막 자체가 비유됨으로써 코가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절대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약이 이제 저희가 코 막힘 때 약국에서 사다 쓰는 오트리빈 같은 약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장기간 사용해서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식염수를 사용하라. 그리고 스테로이드 뿌리는 제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만성 부비동염은 3개월, 그러니까 12주 이상 이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만성 부비동염은 사실 애들한테는 이제 오는 경우가 흔치 않고요.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학생 이상 되는 성인에서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성 부비동염의 경구용 항생제 요법은 단기가 4주입니다. 최소 4주 이상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잘 낫지도 않고 그리고 재발하고 그리고 치료 중에 다시 급성으로 악화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어서 혹시 이런 만성 부비동염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꼭 잘 찾아봐서 만약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문제라면 비염 치료를 꼭 해줘야 되고 물혹이 있다면 물혹을 치료를 해줘야 되겠고요. 제거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비중격이 망곡증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강내 국소용 스테로이드 사용은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효과가 있는 건 나타나 있지만 이런 만성 부비동염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대표적인 치료제인데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이 굉장히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루코트리엔 기량제라는 그 약을 쓸 수도 있는데 만성 부비동염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못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건 보조적인 치료이고 단독 사용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점막 수축제 같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약국에서 사서 쓰는 그 오트리빈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부비동 점막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점막 부종을 가라앉힘으로 코막힘을 줄여주긴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약물 유방성 비염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종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 부비동염에서 점막 수축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리식염수 코 세척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서 코 세척을 잘 해주시면 이 급성이나 만성 부비동염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생리식염수 코 세척을 할 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양한 그런 코 세척 분말과 전용 용기 세트가 판매되고 있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물은 정수기 물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수돗물이라면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은 온도 30도에서 한 35도 정도의 온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 환자에서는 약 1회 200ml 이상의 코 세척을 권고하고요. 머리를 아래로 해서 고개를 숙인 후에 보통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출 부위를 콧구멍에 밀착해서 숨을 쉬면 안 되고요. 숨을 쉬지 말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아 소리를 내면서 코에다가 식염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침을 삼켜 버리거나 너무 강하게 뿌려버리거나 그리고 고개를 너무 많이 기울이게 되면 귀 쪽으로 가는 이관을 통해서 액이 넘어가게 되면 중이염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코를 너무 세게 풀 경우에는 역시 이것에 의해서 부비동이나 귀 쪽으로 이런 액들이 들어감으로써 문제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염수 코 세척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전에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한번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항생제 치료를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려서 누런 콧물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이 급성 부비동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는 이제 코 세척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코 스프레이 이런 것을 사용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비충혈을 제거하고 완화해주는 뿌리는 그 오트리빈 같은 수축제나 슈다패드와 같은 이런 약물은 일시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약물 유발성 비염이 생겨서 코가 심하게 더 막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진통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습기나 뜨거운 타월을 사용해서 습도를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습도가 높은 샤워장 안에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따뜻한 물수건을 올려놓는 것도 급성 부비동염 증상이 있을 때 통증 완화를 위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성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코를 세게 풀지 마십시오. 코를 세게 풀어버리면 급성 부비동염이 생길 수도 있고 중이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잘하고 비염 치료 잘하고 그리고 가습기 충분히 틀어주고 그리고 금연을 하고 공해가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비동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